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보통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현대의 억만장자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 속 진짜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지도에서조차 희미하게 보이던 한 제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의 재산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현존하는 어떤 억만장자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를 흔들어버릴 정도의 부였습니다. 그는 메카로 향하는 단 한 번의 순례에서 한 나라의 물가를 붕괴시켰고 금의 가치를 떨어뜨렸으며 수십 년 동안 경제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황금 제국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금빛 전설 뒤에는 수만 명의 노예들, 피로 얼룩진 정복 전쟁, 그리고 제국을 지탱하던 잔혹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자, 말리 제국의 황제 만사 무사는 단 한 번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그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는 속죄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황금보다 무거웠던 권력과 그 권력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세기 말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왕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사. 태어날 때부터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언젠가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줄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의 형인 아부 바크르 2세가 먼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무사는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312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의 형이 갑자기 대담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대서양 너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부 바크르 2세는 2,0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죠. 형의 실종 이후 왕위는 자연스럽게 무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국을 이끌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무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공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고 정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국의 영역을 빠르게 넓혀나가기 시작했죠. 그가 집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팀북투를 포함한 25개가 넘는 도시들이 말리 제국의 깃발 아래 들어왔습니다. 특히 팀북투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서아프리카와 이슬람 세계를 잇는 핵심 무역 거점이었거든요. 이 도시를 장악함으로써 말리는 지역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사의 제국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했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무려 3,000km 이상 뻗어 있었고 대서양 해안에서부터 현재의 니제르 국경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였죠. 면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텍사스주의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당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제국이었던 겁니다. 14세기에 이 지역을 여행했던 유명한 탐험가 이븐 바트타는 기록을 남겼는데 제국의 최북단에서 남쪽 수도까지 여행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국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가려면 1년은 좋게 걸린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도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으니까요. 무사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만든 건 바로 그가 축적한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이해하려면 당시 아프리카 제국들이 작동하던 독특한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해요. 유럽의 봉건 제도에서는 부가 주로 토지 소유권과 농노들의 노동에서 나왔던 반면 중앙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확보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친족 집단이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네트워크였는데 이들이 노동력과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이 집단의 우두머리는 결혼이나 사회적 유대를 통해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확보한 연결망을 통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죠. 유럽의 봉건 제도에는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친족 집단 시스템에서는 지도자가 자원과 노동을 거의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훨씬 컸던 겁니다. 부를 늘리는 또 하나의 수단은 바로 전쟁 포로였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외부인으로 취급됐고 곧바로 승리자들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이들 노예들은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됐죠. 왕들은 이 강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친족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 영적 신념을 교환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습니다. 무사는 끊임없이 확장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대한 노예 노동력이 그의 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제국이 보유한 건 광활한 토지만이 아니었어요. 무사는 직접 급여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대한 노동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막대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자연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받은 땅이었죠. 금광이 풍부했거든요. 무사는 이 귀중한 금속의 생산과 유통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중세시대 서아프리카는 전 세계 금 공급량의 거의 65%를 책임졌다 하죠. 하지만 금만이 제국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었습니다. 말리는 소금 무역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금만큼이나 귀중한 상품으로 여겨졌어요. 더운 기후에서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수분 보충에 필수적이었고 특히 아프리카, 중동,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소금을 얻는 게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이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채굴하거나 해수를 증발시키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무사는 수만 명의 노예들을 이 힘든 노동에 투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제국은 대규모로 소금을 채굴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강제 노동이 말리 경제의 토대가 됐고 그의 부와 영향력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죠. 팀북투는 금광과 소금 광산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요 무역 중심지로 급부상했어요. 엄청난 부가 이곳을 통해 무사의 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코끼리 상하는 제국의 또 다른 핵심 수입원이었습니다. 금처럼 상하 역시 희소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죠. 장인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재료였고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상하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예배용 성물을 제작하는 데 많이 활용됐거든요.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나온 상하는 크기와 품질 면에서 최고로 인정받았죠. 유럽의 이런 수요 덕분에 무사는 또 하나의 수익성 좋은 무역 기회를 얻었고 제국의 부를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무역과 정복을 통해 무사는 상상을 뛰어넘는 부를 쌓아 올렸어요. 그는 강력했고 거의 무적처럼 느껴졌으며 철권으로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만사 무사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맙니다. 이 치명적인 죄는 그에게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남겼고 더 이상 권력과 부로도 지울 수 없는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방법을 묻기 시작했죠. 자신의 신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황제는 그 답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그에게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그곳에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만사 무사가 실제로 어머니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록이 부족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후대에 덧붙여진 전설에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메카 순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여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순례는 만사무사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1324년 44세가 된 무사는 마침내 유명한 성지 순례길에 올랐어요. 수도 나니에서 시작해서 나이저강 상류를 따라가다가 왈라타를 거쳐 현대의 모리타니를 지나고 알제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카이로에 도착하는 긴 여정이었죠. 그는 가는 길마다 모스크를 지었는데 금요일마다 들르는 모든 마을에 하나씩 세웠다고 합니다. 무사와 함께 움직인 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었습니다.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대열이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개인 시종들과 무려 12,000명의 노예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또 최고급 브로케이드와 페르시아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황제 본인은 말을 타고 갔는데 그 앞에는
각각 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든 500명의 노예들이 행진했어요. 무사의 재산을 운반하기 위해 80마리의 낙타로 구성된 수송대가 따라왔는데 각 낙타마다 약 135kg의 금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사와 그의 수행 행렬이 이집트의 수도 거리를 지나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낯선 황금의 행렬 앞에서 숨을 죽였고 이를 맞이하러 나온 이집트 관리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이 장면을 두고 아프리카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행렬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카이로에 머무는 동안 무사는 엄청난 양의 금을 자선 활동에 아낌없이 썼어요. 그가 지출한 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카이로 시장에 금값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그 영향은 너무나 강렬해서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12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금이 자선이나 경건한 목적에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로 출신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무사는 약 14,000명의 노예 소녀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데리고 왔고 그의 수행원들 역시 터키와 에티오피아 출신 노예 가수들과 고급 의류를 사들이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성지 순례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속죄와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그 화려한 행렬은 여전히 권력과 사치 위에 세워진 제국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석 달을 보낸 뒤 무사의 행렬은 메카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지나야 할 길은 약 1600km에 달하는 거대한 사막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와 뜨거운 태양, 부족한 물과 식량은 모든 순례자의 한계를 시험했죠. 세상의 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황제라 해도 이 사막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정은 권력과 부를 넘어서는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긴 사막을 건넌 끝에 무사의 행렬은 홍해 북쪽의 교차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온 순례자들과 아시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메카로 향하던 길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옷차림,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향해 모여드는 장면은 장관이었죠. 무사는 이슬람 세계의 규모와 다양성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시 메디나에 들러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모스크와 무덤 앞에서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고 예언자의 동료들이 잠든 무덤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의 깊은 지식은 무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몇몇 학자들을 말리로 초대해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꾸는 지적, 종교적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죠. 메디나를 떠난 무사의 행렬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걸었던 길을 따라 마침내 메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순례의 모든 의식을 마치고 순례를 완수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존경의 칭호를 얻게 됐죠. 메카에서도 그의 관대함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미래의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구입했고 말리에서 가져온 2만 개의 금화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인 1325년, 무사는 제국의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통치자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순례의 경험은 그를 한층 겸손하게 만들었고 신앙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동시에 말리 제국의 부와 위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순례 이후의 무사는 단순히 부유한 군주가 아니라 제국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를 과시하는 대신 오래 남을 유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이슬람 신앙과 학문을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제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결과 말리의 주요 도시들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가우와 팀북투에는 모스크와 공공건물이 세워졌고 도시에는 상인과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팀북투는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14세기에는 각지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고 전성기에는 수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던 거대한 교육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수십만 권의 필사본이 보관되며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식의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사는 해외에서 건축가와 학자들을 초빙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라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건축가 아부 이샤크 알-사일리였습니다. 그는 무사와 함께 말리로 건너와 가우에 새로운 모스크를 세웠고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서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무사는 약 25년 동안 제국을 다스렸고 그 기간 동안 말리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아프리카와 외부 세계를 잇는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 제국은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무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가 남긴 부와 기반 덕분에 말리는 안정된 번영을 누렸습니다. 팀북투 역시 학문과 상업의 중심지로 계속 빛났죠. 하지만 역사에서 반복되듯 번영에는 언제나 하락의 그림자가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무역로가 등장했고 신흥 세력들은 점차 말리의 육상 무역망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서양 해상 무역의 부상은 말리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460년대 유럽의 배들이 이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대한 변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말리 제국의 황금기는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한 유럽 상인들의 무역은 비교적 평화로운 편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현지인들과 의류와 상아, 구리 같은 물품을 교환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기만 해도 교역의 중심은 여전히 금과 상아 같은 자원이었죠. 문제는 유럽에서 노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 무역이 빠르게 확대됐고 아프리카의 금과 자원은 점점 유럽이 통제하는 해안 항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말리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사막 횡단, 육로 무역은 힘을 잃었고 경제의 중심이 해안으로 이동하게 됐죠. 이 변화는 말리의 국력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한때 정복당했던 지역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독립을 시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146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제국의 핵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가우가 반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우는 나니와 팀북투와 함께 말리의 권력을 지탱하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독립왕국의 수도였지만 말리에 편입된 곳이었고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도 오래 남아있던 지역이었죠. 이 반란을 이끈 인물이 바로 소니 알리였습니다. 가우 왕실 혈통의 후손이었던 그는 말리 제국의 약해진 통제력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가우를 중심으로 독립왕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고 이 나라는 곧 송가이 제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리의 약점을 간파한 그는 주변 영토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고 그의 후계자들 역시 정복 전쟁을 이어가며 말리의 땅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송가이 제국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며 전성기의 말리 제국에 맞먹는 규모와 영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말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때 황금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제국은 과거의 그림자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부 분쟁과 외부 침략이 겹치며 국력은 크게 쇠퇴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사가 쌓아올린 부는 분명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육로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한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등장하고 경쟁 세력이 나타나자 그 기반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금으로 세운 제국도 무역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사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국의 힘과 재산은 시간이 흐르며 사라졌지만 그의 혈통은 오늘날까지도 말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말리에서는 지금도 여러 유력 인물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만사 무사에게서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꼽히는 살리프 케이타, 그리고 말리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모디보 케이타 역시 자신의 가문이 그 황제의 혈통에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어집니다. 2013년부터 말리를 이끌었던 대통령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역시 무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집권했지만 2020년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황제의 이름이 여전히 권력과 정치의 중심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사의 진짜 유산은 재산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만리 제국을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끌어올렸고 부와 문화, 학문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를 역사에 남긴 것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부를 어디에 쓰고 어떤 질서를 남겼느냐라는 점이죠. 만약 그가 부를 쌓아두는 데서 멈췄다면 그는 수많은 부유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사는 관대함과 공공사업에 대한 집요한 투자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각인시켰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학문을 키우고 제국의 방향을 바꾸는데 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미담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사가 만든 번영은 분명 눈부셨지만 그 토대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노예와 강제 노동이 그 부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그의 기여는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성취가 착취와 고통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사 무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었고 동시에 그 부의 대가를 남긴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황금의 규모가 아니라 그 황금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와 권력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